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연준이 10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이번에 네. 이제 동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도 발언이지만은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위원들의 이제 예상치, 네. 이른바 이제 그 점도표, 네, 그 예상치를 모아놓은 게 점도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를 기대하면서 동결할 거야. 동결할 거라는 기대감은 거의 팽배되어 있었다. 네. 그럼 그것이 아마도 마지막 춤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FOMC 회의에서의 불안한 장세고 예.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종류의 표현을 기대했는데 이 점도표를 보니까 5.1%로 점도표를 찍었었던 것을 네. 5.6%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니까 예. 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2번이나 기준금리 인상이 남아있다. 이것이 쇼크인 거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정적으로 저 화면에 받아들입니다. 나오는 점도표가 저 네. 점 하나하나가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들의 이제 예상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FOMC 위원들이 이렇게 최종금리를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네. 의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의사가 어쨌든 평균적으로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5.6%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마도 FOMC 회의 자체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5.6%에서 현재로서는 결정될 소지가 많겠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최소한 이른바 이제 베이비 스텝 한 2번 정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 다르게 반응한 것 같아요. 뉴욕 네. 증시도 좀 상승했던데요. 네. 왜 이런 간극이 있는 겁니까? 어쩌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 예. 그냥 말 그대로 금리 동결의 수순이고 어쩌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마지막 행보이고 물론 5.6%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네. 거기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보였지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경고성 메시지.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이 굉장한 기대를 걸고 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소비자들도 또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예. 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지다 보면 물가를 더 이상 못 잡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여러 가지 제스처나 파월의 의견 자체가 그냥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에 또 시작하는 겁니다. 예. 시장이. 예. 네. 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실천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시장에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건데. 파월의 어떤 예. 발언이나 예. FOMC 위원들의 어떤 기대치, 점도표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예. 아마도 그 내막이 있다. 그 내막은 물가를 잡기 위한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그래야 또 물가가 잡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구두 개입이다라고만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제 행간의 의미를 네. 좀 읽으려고 네네. 상당히 좀 주목하는 편인데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좀 말실수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라는 종류의 이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기자가? 그 기자회견 중에 말 그대로 스킵이라는 표현을 거론했다가 또 정정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동결한 것은 이제 건너뛴 것이다. 그런. 예.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게? 그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10번에 걸친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서 했단 말이죠. 예. 그 10번에 걸친 금리 인상 행보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베이비 스텝으로 하다가 빅 스텝으로 하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다가 네.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빅 스텝으로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하다가 이렇게 변곡선처럼 그려집니다. S커브처럼. 그러다가 이제 베이비 스텝에서 한번 쉬었다가 금리 인상 하는 것, 네. 이것도 속도 조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금리 동결 지점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는데 그 속도 조절의 절차 중에 하나로서 잠깐 멈췄다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제공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포즈, 멈춘 건 아니다. 금리 네. 인상 끝난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종류의 속내를 예. 어떻게 보면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뭐 바로 그 발언을 수정하긴 했습니다만 네. 시장은 어떤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네. 파월 의장은 7월 회의를 두고 또 이 라이브 회의에 가까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네, 네. 실황 회의가 될 것이다. 이건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라이브 미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라이브 미팅은 말 그대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앞으로 7월 FOMC 회의 때 혹은 그 이후에 FOMC 회의 때 네.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다 여부를 결정해 놓은 건 하나도 없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6월 달 하반기에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물가라는 겁니다. 예. CPI보다 PCE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표도 남아 있고 7월로 가면 7월 초에 CPI 물가 또 발표되고 예. 또 7월 초중순에 고용 지표, 실업률이라든가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여전히 발표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7월 26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역시 그 동안에 누적되는 여러 통계들에 기초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물가 충분히 잡히고 있으면 금리 인상 안 하고 물가 안 잡히고 계속 오르고 있고 근원 물가가 또 치솟고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종류의 표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이 최종 금리에 도달한 거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겠다. 네. 뭐 이런 뉘앙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줄줄이 중요한 네. 지표 발표가 이제 좀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네. 이를테면은 근원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여전히 좀 그 둔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업률은 여전히 또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업률만 보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네.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7월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뭐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이듯이 어쩌면 가정의 목적은 행복 극대화라고 표현해 볼까요? 예. 그럼 중앙은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물가 안정, 네.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이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경기 안정을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도 보고 금융 상황도 보고 물가 상황을 고루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경기가 불안해요. 만약에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면 경기 상황이 우려되니까 경기 악화가 우려되니까 마음 놓고 물가만 잡자고 금리 인상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예.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나마 탄탄하고 나름 경기 침체를 유도했는데도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피해가는 모습이고 또 실업률도 아직까지 완전 고용에 해당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금융 안정, 금융 탄탄하다 아직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사운드, 건강하고 리질리언트, 회복력이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경기도 완전히 로버스트하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니 이게 불안해서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거는 안정적이니 뒷받침되니 마음 놓고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7월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0.25% 포인트 정도 한번 올릴 것 같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예. 미국의 고용이 아직까지도 탄탄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7월에 발표될 6월 실업률 지표도 역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3.6, 3.7, 3.8 정도로 이게 높은 숫자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여전히 4%를 밑도는 안정적인 실업률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고용 지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실적치,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죠. 실적치는 다소 떨어져 주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시된 자료가 연준이 생각하는 전망입니다. 근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물가는 3.22%로 낮춰 잡았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근원 물가는 오히려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3.9%로 올려 잡았습니다. 예. 근데 목표하는 물가가 2%인데 그렇죠. 오히려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보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더 높단 말이죠. 네. 근원 물가가 도저히 안 잡히고 있고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씀 한번 드려보면 우리의 소비 품목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비 품목을 460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부문별 물가 부문으로 또 구성할 수 있겠는데 예. 일부가 식료품 물가,
그리고 일부가 에너지 물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식료품 물가는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올해 여름에 장마가 길게 온다고 해요. 예. 그럼 아마도 농산물이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럼 예. 농산물 가격이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등할 때쯤에 추석이 다가오면서 또 한 번 농산물 가격,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겁니다. 에너지 물가도 역시 전쟁이 나거나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합이 도출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품목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저적으로 물가가 잡히냐, 구조적으로 고물가 시대냐 저물가 시대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근원 물가인 것이고 네. 굳이 연준의 목표를 한정시킨다면 물가 잡는 일이 아니라 근원 물가 잡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전체 실적치 물가보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네 그렇습니다. 7월에도 이제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네, 7월에 한은이 동결을 한다. 네, 그런데 미 연준은 베이비 스텝 한번 또 인상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이제 이 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아까 점도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더 넘어서 네, 베이비 스텝 2번 이제 인상을 단행한다. 네. 그러면은 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도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의 고심이 예. 가장 깊어져 있는 구간이 지금부터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재미있게도 7월 달에 FOMC 회의가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를 뒤로 2주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있으니까 예. FOMC 회의가 먼저 열리고 금리 인상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오히려 금통위 회의를 열면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까 여부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 예. 더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리 격차가 지금도 제시되고 있지만 1.75%포인트가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2%포인트 격차로 벌어진다. 네. 그러면 1%대 격차와 2%라는 이 숫자적인 의미가 다른 걸 보여줄 거라고 체감도가 생각합니다.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집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히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 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때 예. 그때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나거나 예. 그때부터 강달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역전될 거야. 아마도 1.5, 1.7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외환 투자에 집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달러 투자에 집중하면서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전에 강달러가 나오고 그때 자금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는 오히려 역전되고 나서 벌어질 기간에는 환율이 좀 떨어지거나 자금 유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75%포인트까지는 나름 이 외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달러를 다시 매도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벌어진다? 예. 2%포인트다? 이거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불안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자금 유출이 또 일어나거나 다시 한번 우리 22년 10월 정도에 그때 경험했던 1,400원대 예. 그런 환율로 다시 회귀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려돼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2%포인트라는 그 불확실성, 그 격차를 감당하기가 부담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7월에. 네, 50% 이상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한을 열어두지 않고 금리 예. 동결로만 간다면 거의 한 8, 90% 동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예.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으니 대략 한 70% 정도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미 이 기준금리 격차 2% 포인트 네.
이 격차가 일종의 이제 심리적 저지서 임계점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우리도 뭐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2,500선이다 네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금리 격차의 의미는 예. 1.75와 2는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사태가 났었죠. 네네. 이와 관련해서 좀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한 2달 전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라더견 사태와 비슷한 현상이 되풀이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비슷한 상황이면서 조금 차이도 있으면서 예. 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나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유사한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SG 사태 때도 그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었던 대상 종목들의 특징이 거래량, 유통량이 많지 않았던 품목들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이런 종목들이 유사하게나마 유통량이 많지 않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네.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어떻게 주가 그렇죠. 조작합니까? 예. 그죠? 거래량이 작으니까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유사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2022년이나 23년 초처럼 주가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국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었던 것, 네. 이런 것들도 매우 유사한 주가 조작의 정황이 드러나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호재가 없는데도 꾸준히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뭐 차이점이 있다면 SG 사태 때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 신용거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신용 잔고율로 볼 수 있는데 신용 잔고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라더견 사태 때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신용 잔고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신용 투자라든가 뭐 차액 결제 거래라든가 이런 방식을 활용한 거래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정황을 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금융당국은 사전에 이상한 징후를 미리 좀 감지하고 있었다,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네. 2개월 전과 이번을 비교하면 이번엔 좀 어땠습니까? 이 증권사라든가 금융당국이 좀 적절히 적시에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 정황을 포착하고 나서 네.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조작 가능성이 높은 이 대상들을 출국 조치를 실시하고 또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뭐 신용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한 거, 그리고 뭐 이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거, 이런 건 그나마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마저도 주가 조작 상황이 일어나고 난 후에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죠. 굉장히 이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주가 조작 상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한가가 또 일어났고, 무더기 하한가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주가 조작 상황을 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고, 예. 또 많은 주식시장의 신용 경색이 일어났고, 주식시장에 대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 이런 상황에서 주가 조작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이른가, 좀 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당국 차원에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주가 조작의 그 정황 자체가 예. 말 그대로 통정거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정거래 여부를 이렇게 진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은 드러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에 상관없이, 섹터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유독 이런 종목은 그냥 하락하는 거 없이 쭉 상승했다라든가, 그래서 몇몇 투자자들이 거액 거래를 주도를 했다든가, 예. 뭐 그런 면에서 주가 조작의 정황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말 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나중에 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도 물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른바 이제 주식 리딩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른바 유사 자문 업체라고 하는 네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기도 해왔는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런 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는 건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제를 보면서 선량하게 건전하게 경제를 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 하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일확천금 벌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 이런 잘못된 거래, 불공정 거래에 말려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리딩방이라든가 그런 불법적 정황이 있는 그런 모든 투자 방법은 다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심지어 뭐 제 이름으로도 그 리딩방들이 그렇습니까?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예. SNS 계정에 예. 절대 여러분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시장을 읽고 평가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예.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예. 주식 투자를 추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은 절대 리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번 더 돌다리를 짚어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